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전문가들 어떤 다른 목적이 있든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앞으로 보면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1분기 정도가 지나면 금리 인상이 멈출 거고, 그렇게 돼서 금리 인상이 없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좀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정말로 금리 인상 때문이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 모티브를 제공해 준 거는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입니다. 가격이 높게 되면요, 이게 멈추고 방향이 바뀌고 하려면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돼야지만 가격의 하락도 멈추고 가격이 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러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슨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렵지만 금리를 서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던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은 굉장히 오랜 시간 후다.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내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먼저 크게 하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튼 상당히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된 다음에는 금리가 낮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가격이 높은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결국 가격이 낮아지는 거 외에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거꾸로 또 가격이 너무 낮게 되면요, 아무리 눌러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것 같아도 가격은 거기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이 가격엔 내가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난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끝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마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나 팩트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화되지 않아서 하지만 매년마다 보면 30대의 인구가 14만 명 정도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인구 때는 30대잖아요. 그러면 14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남자 7만 명, 여자 7만 명 줄어든다. 그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7만 호 정도씩의 그 수요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큰 부분일 수밖에 없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5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쭉 이렇게 일자리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은퇴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가 어디까지냐면 출생 연도별로 따졌을 때는 한 66년도, 67년도 이때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은퇴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존에 돈을 벌어서 본인들의 주택도 갖고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큰 주택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주택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하고 수도권 사이에서의 엄청난 부동산 격차,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경기도의 인구가요, 영남 전체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거를 모두 다 합친 거하고 경기도의 인구가
똑같거든요. 그만큼 보면 경기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따져보시죠. 부산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경상남도에 조그만 시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거기는 정말 사람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면 그럼 그쪽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그 부동산 격차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벌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구는 시간을 두고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오르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고 심지어는 점점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도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5만 명 정도 있는 도시가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서 한 3만 명 정도가 됐다. 자, 그러면 도시의 외곽 지역에는요,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인프라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작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버스가 다니던 것이 10분에 한 번 다녔으면 30분에 한 번이 되고 1시간에 한 번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다 보면 점점 더 중심지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가 되고,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집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죠. 집을 아예 비워놓고 거기에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일본이나 이런 데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동 이런 부분들도 그런 형태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에 근본적인 형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콱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거의 말려 죽이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특히 이제 뭐 경기도 이런 쪽으로 들어올 만한 인력, 사람도 이미 다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충청북도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인구가 한 20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충청북도 전체에서 200만 명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충청북도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충청북도에 있는 공무원은 충청북도에 살아야 됩니다. 그죠? 충청북도에 공장이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단양에 시멘트 공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공장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거기서 살고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랬던 분들은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기도로 들어오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구의 변동이 가면서 경기도나 이런 데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폭은 굉장히 줄어들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데에서는 아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조금씩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를 설명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금리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전문가들 어떤 다른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당연히 보면 공급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투기적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해지니까 계속해서 따라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가격이 한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제 샀던 부동산도 오늘 공급 물량이 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샀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도 잠재적으로 그러면 손해보기 전에 그냥 부동산을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믿을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게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서부터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내년도는 부동산 시장 전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서 아무리 잘 산다라고 해봐야 그거는 결국에 보면 최상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후년도는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거 없이 이제 옆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를 해서 내가 실수요를 해서 집을 갖고 있겠다, 집을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럴 그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8년도, 2029년도까지 옆으로 쭉 긴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기는 동안에도 내가 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는 내가 내야 됩니다. 과연 그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것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나한테 정말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게 되면요, 1가구 1주택자보다도 1가구 2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보다도 먼저 삽니다.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부동산을 사는 건 한 채는 일단 아무튼 투자 수요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 수요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이제 깔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샀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되면 내다 팔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또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또 앞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이게 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항상 보다 더 발이 빠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발이 빠른 분들도 2024년보다는 2025년도 이런 정도 돼서 일단 판이 모두 다 한 번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 그때를 한 번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듭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보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었던 거예요. 주가가 215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한 35% 정도 이런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가지고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된다, 아니면 여러 선진국 뭐 이런 데에서 정말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2150포인트에서 그렇게 크게 더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보면 2023년도에 그러면 저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냐, 그것 또한도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2023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가 인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는 내내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따지게 되면 2023년도 주식시장은 저점은 좀 확보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쭉 깔리면서 옆으로 가는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한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지금 예상으로는 아주 빠르다라고 하면 2023년도 4분기 정도서부터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2024년도 정도서부터 조금씩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일단 아무튼 대단히 안 좋은 경기 이 부분들에서는 조금 벗어나잖아요. 두 번째는 보면 금리도
높은 금리가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력도 상당히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2021년도, 2020년도에 3,000포인트를 간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3,000포인트 정도가 되면 굉장히 높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처음에 3,000포인트를 간 것과 두 번째 3,000포인트를 가는 건 3,000포인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두 번째 갈 때는 한 번 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또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24년 정도서부터는 조금씩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나스닥 시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점에서부터 한 30%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9,000포인트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더 심하면 8,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나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스닥이 특히 더 부담이 된다라고 보이는 건 다른 것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할 때에 그때 나스닥이 1200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16,000포인트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14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주가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가 9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2300포인트니까 따져보면 3배가 채 안 되는 상태.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은 14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게 꺾여서 내려올 때는 상당폭 하락을 해야 하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시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여요.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금리는 1분기에 인상을 다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상은 거의 이제 보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얼마 이러는 거는 잘 맞지 않고 그거는 이미 11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1,000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의 정점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정점에서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기면서 그걸 유지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그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제 조만간 정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금리를 0.5%로 올릴 거냐 0.25%로 올릴 거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다. 대신에 정점이 5%가 됐던 어떻게 됐던 거기에서 정점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그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미국의 연준은 1분기에 금리 인상을 0.25%씩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하고 나면 거기에서 모두 다 끝을 낸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져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 뭐 이렇게 가지 않는 한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내년도 1분기가 됐는데 다시 한 10% 정도가 되더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7% 그다음에 6% 뭐 1분기 내내 6%대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한 2분기 됐더니 5%로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갖고 간다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1%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다시 10%까지 올라갈 거다. 이거는 뭔가 그림이 좀 안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주 속도가 느리지만 아무튼 조금씩 내려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속도가 느리지만 조금씩 내려온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다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 기간을 더 길게 만들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 바닥은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더 크게 내려가거나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위기 국면이니까 그건 뭐 전혀 다른 형태가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더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가가 한 고점에서부터 35% 정도 떨어지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도 거의 한 50% 정도 감익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끌고 온 상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240조 정도였으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보면 120조 정도.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주가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기었거든요. 그때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1년 동안 얼마 발생하냐면 110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